인공지능의 변천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공지능의 개념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면 인공지능은 학습, 인식, 추론, 판단 같은 인간의 사고 능력을 모델링하여 컴퓨터가 인간의 사고 기능을 모방,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한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즉, 기계가 인간과 같이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응용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대표적인 것은 자연어 처리 영역, 혹은 로보틱스 영역, 혹은 컴퓨터 시각, 자동 프로그래밍, 전문가 시스템, 그리고 게임과 지능형 학습 시스템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현재 금융 및 제조업을 기준으로 가장 각광받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RPA와 같은 로보틱스 분야입니다. RPA는 현실적인 인공지능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현재 사람이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를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학습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발전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특징 및 특이점에 대해서 확인을 하면 인공지능은 입력, 사고, 출력을 구분하여 특징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에 입력되는 데이터는 방대함을 가지고 있으며 실제 값이 정확한 값과 부정확한 값을 함께 혼존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그룹핑 시킬 수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고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지식을 이용하거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추론 혹은 인간이 수행하고 있는 휴리스틱 탐색 기능을 사고적인 기법으로 사용할 수가 있으며 출력으로는 효율성을 제고합니다. 효율성의 제공은 실제 출력으로서 아웃풋을 낼 때 그 아웃풋에 영향을 미치는 방대한 데이터, 부정확한 데이터 중에 특정 데이터만을 이용하여 출력을 이끌게 되는 부분들을 학습하고 이러한 내용들을 제고한다는 표현입니다. 특이점은 인공지능의 기술이 발전을 거듭하다 보면 기술적 진보가 폭발적으로 빨라지는 특정한 순간이 오게 되는데 이 순간을 우리는 특이점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특이점을 지나게 되면 기술의 변화 속도가 급격하여 그 영향력으로 인해 인간의 생활이 되돌릴 수 없게 되는 변화 기점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는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어느 곳에서나 인공지능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어느 곳에서나 우리도 모르게 인공지능에 의한, 학습에 의한, 데이터를 의한 출력을 가지고 우리가 뭔가 의사결정을 하거나 도움을 받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공지능의 능력과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인공지능은 학습 능력, 인식 능력, 추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 중에 학습 능력을 기계가 모방할 수 있으며 인간의 능력 중 청각, 시각에 의한 음성 및 문자에 대한 인식 능력 또한 인공지능이 학습을 통해 모방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추론 능력 또한 인공지능에 의한 학습에 의해서 추론이 가능하며 인공지능은 약인공지능과 각, 초인공지능으로 유형을 분류하여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약인공지능은 주어진 조건 아래에서만 작동을 하는 인공지능을 말하며 예를 들면 구글의 알파고, IBM의 왓슨과 같은 인공지능을 우리는 약인공지능이라고 말합니다. 강인공지능은 인간과 같은 사고를 할 수 있는 인공지능으로서 실제 비서 로봇과 같이 인간과 아주 흡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강인공지능이라고 하며 초인공지능은 모든 영역에서 인간을 뛰어넘는 인공지능을 말합니다. 초인공지능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인공지능은 실제 인간을 뛰어넘게 되는 순간 인공지능 자체가 자기보다 뛰어난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그러한 것들이 거듭돼서 개발되다 보면 초인공지능은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게 되며 인간을 뛰어넘는 인공지능이 개발되는 시점부터는 인간에 의한 인공지능을 학습시키는 것이 아닌 인공지능이 인공지능을 학습시키고 더 학습되어 있는 인공지능을 개발함으로써 우리가 원하지 않는 세상이 올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에서는 인공지능에 관련된 AI 윤리 부분들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게 된다면 인공지능의 역사는 골든에이지와 다크에이지의 반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950년대에 퍼셉트론이라는 이론이 발표되면서 인공지능이 시작되었으며 해당 인공지능은 골든에이지를 맞게 됩니다. 하지만 XY 연산을 풀지 못하는 문제에 봉착을 하면서 다크에이지가 시작이 되며 수십 년 동안 인공지능은 실제 이론으로만 존재하는, 학문으로만 존재하는 기술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다층 퍼셉트론과 실제 백프로파게이션이라는 역전파 알고리즘에 의해서 XY 문제를 해결하면서 다시 인공지능의 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그 이후 그레디언트 소실 문제가 등장을 하면서 다시 인공지능은 다크에이지가 오게 되었고 그 이후 알파고에 의한 이세돌과의 바둑 사건 이후에 다시 딥러닝이 각광을 받으면서 인공지능은 현재까지 골든에이지를 걷고 있습니다. XY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Y 문제는 단층 퍼셉트론 이론으로는 풀지 못하는 문제라는 뜻입니다. 단층 퍼셉트론은 각 노드의 가중치와 입력치를 곱한 것을 모두 합한 값이 활성함수에 의해 판단이 되는데 이 값의 임계치가 보통 0, 1로 나누어집니다. 0, 1로 나누어지는 이 학습된 알고리즘에 의하면 선형 알고리즘에 의한 1회선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 경우 OR 연산과 AND 연산과 같은 경우에는 학습을 통해 퍼셉트론으로 결론을 도출할 수 있지만 XOR 연산과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선을 가지고 있는 경우 혹은 비선형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실제 단층 퍼셉트론 이론에서는 학습을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단층 퍼셉트론 이론에서는 XOR 문제를 풀지 못하면서 다크에이지 시대가 오게 되어 있고 단층 퍼셉트론 문제를 다층 퍼셉트론으로 풀게 되는 순간 다시 골든에이지가 오게 됩니다. 다층 퍼셉트론은 단층 퍼셉트론에서 은익층이 가지고 있는 1계층이 아닌 2계층 이상의 은익층을 가짐으로써 문제를 풀게 되는 것으로 실제 아래와 같은 환경에서 X1, X2가 인풋으로 들어왔을 때 Y를 XOR 연산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단층 퍼셉트론의 OR이나 AND 연산으로 불가능하던 부분들을 NOT AND 연산과 OR 연산 그리고 추가적으로 AND 연산으로 결합하여 다층 퍼셉트론 이론으로 XOR 문제를 풀었습니다. 이렇게 푼 XOR 문제로 인해서 실제 인공지능은 골든에이지를 맞게 되었습니다. 또한 다층 퍼셉트론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역전파 알고리즘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제 학습 알고리즘이 포워드 피어드 방식은 순방향 알고리즘으로서 순방향으로만 계산을 하면서 가중치를 학습하는 반면 역전파 알고리즘은 실제 에러 기반으로 다시 역으로 학습을 하여 보정치를 가지고 웨이트를 조정하는 알고리즘입니다. 이러한 다층 퍼셉트론과 역전파 알고리즘을 통해서 우리는 인공지능의 골든에이지를 맞게 되었고 그 이후 우리는 그레디언트 소실 문제로 인해서 다시 다크에이지를 맞았습니다. 퍼셉트론 이론에 있는 활성화 함수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활성화 함수는 이전 층의 출력값을 다음 층의 입력값의 형태로 변환시켜주는 함수로 일컬어집니다. 활성화 함수로는 스텝, 시그모이드, 하이퍼볼릭, 탄젠트, 렐루 등이 있으며 이러한 활성화 함수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텝 함수는 계단 함수라고도 말할 수 있으며 계단 함수는 입력값 x를 기반으로 출력값 y를 계산할 때 입력값 x가 0 미만일 경우에는 마이너스, 0 이상일 경우에는 플러스인 값을 도출하거나 혹은 0 이하일 경우에는 0, 0 이상일 경우에는 1과 같은 값을 도출하는 것을 스텝 함수라고 합니다.
이러한 함수의 단점은 0을 기점으로 결과로 끌어내는 결과값 자체가 1이냐 아니면 0이냐를 구분하는 아주 단순한 이론을 가지고 있는 활성화 함수이며, 이러한 활성화 함수에 완만한 곡선을 적용한 것이 시그모이드 함수입니다. 시그모이드 함수는 로지스틱 함수라고도 하며 x값의 변화량에 따라서 0에서 1값 사이의 출력값을 가지며 입력값이 작아지면 0에 수렴하고 입력값이 커지면 1에 수렴하도록 함수를 S자형 함수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값의 특징은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반면, 우리는 활성화 함수를 만들 때 필요에 따라서는 음수값이 필요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퍼볼릭 탄젠트와 같은 활성화 함수가 개발되었으며, 하이퍼볼릭 탄젠트라는 활성화 함수는 시그모이드 함수를 응용하여 마이너스 1에서 1 범위의 값을 출력값으로 나오는 함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렐루라는 함수와 리키렐루라는 함수가 개발되었으며, 렐루는 시그모이드 함수는 1에 수렴하는 반면 렐루 같은 경우에는 입력값이 클 경우에 큰 값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렐루가 만들어진 이유는 그레디언트 소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입력값이 클 경우에 큰 입력값을 출력값으로 전환하여 다음 계층으로 입력함으로써 그레디언트 베니싱 문제, 그레디언트 소실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렐루 같은 경우에는 입력값이 0보다 작을 경우에는 0에 수렴하게 되어 있어서 0으로만 값이 나와 이러한 0으로 인해서 다시 그레디언트 베니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리키렐루라는 활성화 함수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리키렐루라는 활성화 함수는 x값이 음수일 때는 입력값의 10분의 1을 가지고 음수를 정함으로써 0이 아닌 마이너스 0.1x라는 값을 가질 수 있도록 한 것이 리키렐루의 특징입니다. 그레디언트 소실 문제에 대해서 다시 확인을 해보면, 계층이 증가되면 증가될수록 경사하강법에서 활성화 함수에 의해서 기울기가 소실되는 문제로 정의가 되어 있으며, 해결 방법으로는 렐루 활성화 함수를 사용하거나 혹은 딥러닝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해당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기계학습 유형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계학습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면, 기계학습은 인공지능의 한 분야로 컴퓨터가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알고리즘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주어진 데이터를 분석하여 그로부터 일반적인 규칙이나 새로운 지식을 자동적으로 추출해내는 기술로서 인간이 학습하는 기술을 기계로 구현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계학습은 일반적인 프로그램과 달리, 일반적인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과 데이터를 컴퓨터가 수행하여 아웃풋을 나타내지만, 기계학습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와 아웃풋을 컴퓨터에 입력하여 이러한 컴퓨터가 학습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우리는 모델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기계학습의 유형을 살펴보면, 기계학습은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 강화학습으로 나누어지는데, 이 중 지도학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도학습은 기계학습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되는 학습 중의 하나로서 훈련 데이터로부터 예측 및 추정, 분류 함수를 만들어내는 기능을 합니다. 기계학습에서 사용되는 지도학습의 특징으로는 레이블 데이터의 사용입니다. 레이블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정답지를 말하는 것이며, 우리가 기계학습을 하기 위해서 정답지와 입력 데이터를 함께 프로그램에 입력하여 해당 프로그램이 그 입력값 기준으로 출력값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 레이블 데이터로 갈 경우에 어떠한 모델로 갈 수 있는지를 학습하는 기법입니다. 대표적인 알고리즘으로는 회귀분류와 회귀분석과 클래시피케이션이라는 분류 기법이 있습니다.
지도학습 알고리즘에 대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사용되는 다층 신경망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층 신경망은 입력층과 히든 레이어라고 하는 은익층, 그리고 출력층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일반적인 입력층과 출력층은 하나의 레이어로 되어 있으며, 은익층은 다수의 레이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은익층을 다수의 레이어로 배치함으로써 좀 더 효과적인 학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의사결정 트리에 대해서 알아보면, 의사결정 트리는 입력값과 출력값을 기준으로 학습을 하여 트리 구조를 생성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값이 입력됐을 때 A라는 값이 B보다 크면 우측으로, B보다 작으면 좌측으로 같은 조건식을 학습해 감으로써 어떤 의사결정을 할 경우에 투자 가치가 얼마나 되느냐를 분석하고 이 투자로부터 비롯되는 이익이 얼마인지 혹은 이러한 이익률이 얼마인지를 산출하여 그것을 학습하는 모델을 만들 때 주로 사용이 됩니다. 다음으로 SVM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SVM은 회귀 분석과 비슷한 형식을 가지고 있으나 초평면이라고 하는 마진 값을 이용해서 이러한 마진 값을 최대화로 늘릴 수 있는 분류선을 찾아내는 게 SVM입니다. SVM은 일반적인 분류 알고리즘에 비해서 학습 속도가 느리지만 보다 정확한 분류를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초평면을 만듦으로써 현재 보이지 않는 체계를 다채널로 체계를 확장시키므로 그런 확장된 채널을 이용하여 결과를 도출하기 때문에 보다 분류에서는 뛰어난 학습 알고리즘입니다. 지도학습을 평가할 때는 우리는 주로 혼돈 행렬이라고 하는 매트릭스를 사용합니다. 지도학습의 평가는 실제 훈련 데이터와 검증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를 이용하는데 훈련 데이터는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데이터이며 이러한 만들어진 모델에 대해서 검증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데이터를 우리는 검증 데이터라고 합니다. 검증 이후에 마지막으로 테스트를 위해서 사용하는 데이터는 별도로 구현을 하는데 이러한 부분을 테스트 데이터라고 하며 검증 데이터를 이용해서 우리는 모델을 좀 더 고도화시킵니다. 혼돈 매트릭스를 이용해서 우리는 점수를 산정을 하는데 이러한 평가에 사용되는 가장 큰 평가표는 정밀도와 재현율입니다. 정밀도는 내가 추론한 결과값이 참이라고 추론한 결과값들 중에서 실제 참인 것을 나타내는 비율을 정밀도라고 표현하며 재현율은 실제 결과가 참인데 이 참 중에서 우리가 참으로 마친, 우리가 예측한, 추론한 값이 참이라고 정답을 맞춘 것들을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그래서 정밀도와 재현율은 서로 상호간에 대립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는 F1 스코어라고 하는 보다 개선된 평가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비지도 학습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비지도 학습은 앞서 말씀드린 지도 학습과 달리 레이블 데이터가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답지가 없기 때문에 관찰된 데이터로부터 숨겨진 패턴 혹은 규칙을 탐색하는 기계학습 기법입니다. 탐색이라고 하는 것은 모르는 길을 찾아갈 때 사용하는 용어로서 실제 정답지가 없기 때문에 정답을 찾아가기보다는 현재 데이터에 대한 특징을 분석하고 이러한 특징으로서 숨겨진 패턴과 규칙을 찾아내는 데 이용합니다. 이러한 비지도 학습의 대표적인 알고리즘으로는 군집합, K-민즈, 차원 축소, 특징 추출과 같은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군집합 알고리즘에 대해서 살펴보면 군집합 알고리즘은 데이터의 특징을 학습하여
데이터의 특징으로부터 어떠한 군집으로 나눌 수 있는가를 학습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그림과 같이 우측과 좌측으로 빨간색, 초록색으로 군집을 나눌 수 있는 특징을 구분한다면 이러한 것들을 군집화 알고리즘에 의해서 학습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군집화 알고리즘은 우리가 일반적인 연령대를 가지고 연령대 기준으로 20대, 30대를 나누는 것이 아닌 사람의 어떤 소비 패턴을 기준으로 고소비층 혹은 저소비층으로 나눌 수 있는 그럴 때 사용하는 알고리즘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K-민즈 알고리즘은 군집화 알고리즘과 비슷한 알고리즘이지만 군집을 나눌 때 중심값으로부터 데이터의 거리를 측정하여 이 거리 기준으로 유사 그룹을 분류하는 알고리즘입니다. K-민즈라는 값 자체에서는 중심값이라는 부분이 같이 들어가며 이러한 중심값을 이용하여 군집을 몇 개로 나눌 것인가를 K로 표현을 합니다. 처음에 K-민즈 알고리즘에 의해서 분류를 할 때는 우리가 K값을 선정해야 하며 임의의 중심점을 선정하여 임의의 중심점으로부터 가까운 데이터를 하나의 그룹으로 구성을 하며 점점 학습을 해나가면서 우리가 원하는 K개의 그룹으로 학습을 해나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주성분 분석과 독립성분 분석을 살펴보겠습니다. 주성분 분석과 독립성분 분석은 모두 차원 축소를 위해서 사용을 하는 것이며 차원 축소라는 것은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추출하여 그 추출된 데이터를 기준으로 차원을 축소하는 알고리즘입니다. 차원 축소를 한다는 의미 자체는 데이터가 가지는 특징을 단순화시켜서 우리가 살펴보기 쉽게 차원을 적게 나누는 것입니다. 독립성분 분석도 마찬가지이며 독립성분 분석은 다별량 값을 통계적으로 분석을 할 때 많이 사용하는 알고리즘입니다. 다음으로는 강화학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강화학습은 어떠한 환경 안에서 정의된 에이전트가 현재의 상태를 인식하여 선택 가능한 행동들 중에서 최대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행동을 선택하는 이러한 선택을 통해서 최대의 보상을 최종으로는 얻고자 하는 인공지능 학습 알고리즘입니다. 강화학습에서 중요한 것은 에이전트와 인바이러먼트라고 하는 환경인데 에이전트가 처해 있는 환경에서 에이전트가 할 수 있는 액션을 여러 개의 액션 중에 가장 리워드가 큰 액션을 취함으로써 반복적으로 그러한 액션을 취함으로써 최종적으로는 리워드가 큰 최적화를 찾아가는 것이 강화학습의 특징입니다. 강화학습의 주요 기법을 살펴보면 강화학습은 마코브 디시전 프로세스라고 하는 기본적인 강화학습 수식 알고리즘에 의해서 시작이 되고 마코브 체인으로 발전을 하였으며 마코브 체인 이후에 Q-러닝이라는 Q 함수를 이용한 최적화를 찾아가는 알고리즘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구글의 딥마인드가 개발한 DQN이라고 하는 딥러닝과 Q러닝을 융합한 알고리즘으로 현재 주요 기법이 등장하여 활용되고 있습니다. 딥러닝 이해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딥러닝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면 딥러닝은 기존 신경망이 은위층이 많아질수록 학습이 잘 안 되어 성능이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한 심층 신경망입니다. 우리가 다중 퍼셉트론에서 얘기하는 은익망이 2계층 이상인 신경망들이 있는데 이러한 신경망일 경우에는 학습 성능이 떨어지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학습 성능이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딥러닝 알고리즘과 같이 은익층의 깊이를 훨씬 깊게 함으로써 딥러닝 알고리즘으로서 훨씬 더 학습 효과를 크게 하는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입력값이 많을 경우에 출력값으로 도출되는 알고리즘에서 이러한 수많은 입력값들을 통해서 출력값을 도출할 때 은익층이 많아질수록 학습 효과가 떨어지는 문제점이 발견되었으며, 이러한 학습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은익층의 깊이가 깊어져도 학습 효과가 증가될 수 있는 딥러닝 알고리즘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러한 딥러닝 알고리즘은 현대 인공지능에서 가장 큰 발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딥러닝의 이해 부분에서 장애 요인과 개선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면, 심층신경망 학습 장애 요인으로는 그레디언트 손실이라는 문제와 과적합, 그리고 많은 계산량이라고 하는 장애 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는 딥러닝 알고리즘에서 개선한 사항은 그레디언트 손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활성 함수를 렐루라는 활성 함수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렐루의 특징은 입력되는 입력값이 클 경우에 0보다 클 경우에는 그 값을 그대로 유지하고 0보다 작을 경우에는 0으로 수렴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서 0보다 큰 값이 인풋으로 들어왔을 때 이 값을 1로 수렴하여 값을 작게 만드는 것이 아닌 그대로 값을 유지함으로써 학습에서 손실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또한 비용함수로는 크로스 엔트로피라는 함수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분류에서는 렐루와 같은 것들을 사용할 수가 있지만 그 외에 비용함수로서 크로스 엔트로피 함수를 사용함으로써 실제 손실량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수치 해석적으로 개선된 경사 하강법을 사용함으로써 그레디언트 손실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과적합 같은 경우에는 심층신경망은 실제 입력되는 값들이 많아짐으로써 입력값에 너무나 최적화된 해를 구하는 과적합의 문제를 가져갈 수가 있는데, 이러한 과적합의 문제는 딥러닝 알고리즘 내에서 드롭아웃이나 정칙화 같은 부분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딥러닝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CPU 파워를 필요로 하는데, 그중 CPU 내에서 계산을 위한 ALU 사용이 많아집니다. 이러한 계산을 위한 사용에 대해서는 CPU보다는 GPU에서 멀티프로세싱으로 인한 계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GPU를 활용한 딥러닝 기계학습이 등장을 하게 되었고, 이러한 실제 GPU를 이용한 알고리즘으로 많이 개선이 되고 있는 추이입니다. 딥러닝의 주요 망에 대해서 살펴보면 완전 연결망, 컨볼루션망, 순환망으로 구분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완전 연결망은 두 개 층의 노드가 모두 연결된 망을 얘기하는 것이며, 일반적으로 우리가 구성하는 심층신경망, 딥러닝은 완전 연결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컨볼루션망 같은 경우에는 여러 노드가 가중치를 공유하여 맥스 풀링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며, 이때는 컨볼루션이라는 기법과 커널이라는 부분들을 사용하여 이미지에 특화되어 있는 인공신경망을 만들었습니다. 순환망 같은 경우에는 연속된 데이터의 패턴을 인식하여 이러한 패턴을 기준으로 학습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알고리즘으로서 실제 출력값과 입력값에 대해서 과거의 출력값이 차후의 입력값에 무슨 영향을 주는 시계와 같은 데이터에 대해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어 처리와 문자에 대한 해독 부분에서도 순환망 알고리즘을 이용하면 좀 더 효율적인 학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딥러닝의 활용 분야에 대해서 살펴보면 자동 음성 인식, 영상 인식, 자연어 처리, 약물 발견과 독성학, 부정거래 방지와 같은 곳에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자동 음성 인식은 음성 데이터를 딥러닝 학습으로 분석을 하여 음성 데이터를 추출하고 번역하는 기능을 사용하며, 이러한 예로는 구글 나우나 애플 시리가 있습니다. 영상 인식은 카메라를 통해서 수집되는 이미지와 영상 데이터를 인식하여 사물을 인식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사물 인식에 관련된 사례로는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영상을 캡처하고 캡처된 영상을 기준으로 인식을 하는 부분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어 처리에서는 단어 표현에 기반한 문장 간의 유사도를 판단해서 의역을 탐지하고, 그리고 자동 번역, 감성 분석, 정보 검색 등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는 해외에서는 현재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 언어학에서도 자연어 처리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약물 발견과 독성학에서는 실제 수많은 데이터에 대한 테스트 결과를 학습함으로써 실제 약물에서 발견한, 실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발견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나오고 있으며, 약학에서는 이러한 약물 발견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러한 딥러닝 알고리즘을 통해서 실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약물의 특징을 발견하고 있는 사정입니다. 부정거래 방지에서는 부정거래를 위해서 기존의 룰 방식에 의한 부분에서 룰 방식이 아닌 딥러닝 알고리즘에 의해서 입력값을 분석하고 분석된 결과가 부정행위를 한 것이라고 결론이 나게 되면, 이러한 부정행위를 하는 패턴을 만들어서 해당 패턴 위주의 FDS를 만들어서 우리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FDS는 주로 금융권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카드사를 중심으로 다른 은행과 보험사로 활발하게 확장되고 있는 추이입니다. 딥러닝 내에서 편향과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면, 편향은 고편향과 고분산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고편향은 과소적합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으며, 고분산은 과적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과소적합은 제한된 수의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함으로써 학습의 양이 부족하여 학습 데이터에 의한 학습 결과가 편향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이며, 고분산은 노이즈까지 포함된 데이터를 학습함으로써 학습 결과의 모델 자체가 너무나도 어떠한 노이즈까지도 학습한 데이터로서 과적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기계학습에서 우리가 딥러닝을 사용할 때는 편향과 분산을 고려하여 과소적합 및 과적합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됩니다. 과소적합을 하게 되면은 언더피팅과 같은 부분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실제 데이터의 양을, 많은 데이터를 학습함으로써 과소적합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특징을 고려하여 모델의 편향을 줄이고 학습 시에 특정 분산을 많게 하여 더 구별할 수 있는 특징을 모델에게 학습시키는 방법이 있으며, 또한 머신러닝 모델을 상대적으로 편향이 적은 모델로 사용함으로써 우리는 언더피팅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오버피팅을 극복하는 방법에는 실제 데이터에 기대하는 에러보다 높게 나타내는 경우인데, 이러한 에러에 대해서는 충분히 많은 데이터를 학습시킴으로써 오버피팅을 극복할 수가 있으며, 정규와 같은 부분을 활용하여 오버피팅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얼리 스타핑이라고 하는 학습하는 도중에 학습을 종료시킴으로써 그 이후에 데이터, 훈련용 데이터를 학습하지 못하도록 하여 오버피팅을 방지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학습되는 결과 자체를 랜덤하게 사용을 안 하겠다는 드롭아웃이라는 기법을 사용하여 오버피팅을 극복할 수도 있습니다.